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참여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30 문자 KBS 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뉴스픽 코너만큼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 계속 보실 수 있다는 것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벌써 여산경님 그리고 방산월님 5508번님 목련님 예 반갑습니다. 행복한 엄마 이우영님, 아카시즈님, 메이플님, 홍선현님, 네 그리고 6515번님, 예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네 행복한 엄마님, 예. 자 얘기 들으시면서 벌써 의견들을 막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인 의견은 이제부터 좀 뉴스 들으시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픽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아들이 출마한다고 해서 세습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공천이 될지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가죠. 송 소장님. 네, 그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경기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이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버지의 길은 걷되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 공천 지역구 세습 비판에 대해서 선출직인데 무슨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느냐. 네. 이거는 의정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네. 처음으로 이제 내부에서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경선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 50%, 네. 일반 국민 50% 투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평소 당원들의 조직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경선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제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네. 자, 부모의 정치적인 자산 혹은 지역구를 물려받은 정치인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분들이 있었고 이걸 관행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두 분은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부자 국회의원 네.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까지 한 37번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아버지와 딸 부녀 국회의원도 5번의 사례가 있었고 또 뭐 시아버지가 정치인인데 아버지 뭐 며느리가 국회의원이 그렇죠. 된 사례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회의원을 지냈고 아버지 그런데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낙선에다가 된 사례 등등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거론하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는 거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서 바로 출마를 했었고 예. 계속 뭐 당선되면서 연속 9회 당선 가족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김혜영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을까라고 보면 제가 이제 열쇠말 잘 쓰잖아요. 예, 그렇죠. 아빠 찬스 후광 효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김혜영 최고위원이 판단한 것 같아요.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죠. 초선의 최고위원이고 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1977년생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하는데 그러네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네. 이 김혜영 최고위원이 부산 연제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불경상을 일단 제가 한번 보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부산, 울산 뭐 이쪽 경남 지역을 민주당이 선전했었어요.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평가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젊은 층이나 민심이 이 보니까 이 민주당이 정말 어떤 공정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 편 아닌가요? 라는 논란이 제기됐었고 여기에 주요 단체장에 대한 수사까지 겹치다 보니 굉장히 민심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여론을 못 읽었던 게 아니라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영 최고위원이 발언했다고 보고요. 저는 두 번째로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큰 어르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논란에 휩싸인 걸 보면 하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네. 어떤 장애인 관련 비하 발언 논란이고 네. 또 하나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 공천 논란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여권의 굉장히 큰 어른이시죠. 그렇죠. 두 분 다 뭐 굉장히 선수도 높고 예. 당대표의 국회의장이라는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뭐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의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은 분이라는 건 그렇죠. 당내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 이런 비판을 감지한 분들이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심과 어떤 정당이 나아갈 길을 괴리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정당이 오히려 민심과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영 최고위원이 발언을 나온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내에서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 한다면 그거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문희상 저는 정치에 지금 어른이 계신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뭐 한일 의원연맹 뭐 활동하시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영감을 얻으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정치 권력 대물림에 익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치 세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버지였던 그 정성모 의원의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그 다음 16대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은 정 의원은 15년의 기자 생활도 거치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특보로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 경력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세습의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부산 금정에서 김진재 전 고 김진재 의원이 5선을 지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하고 난 다음에 출마를 할 때도 이 사람은 한나라당의 공천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유수호 전 의원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세습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18대부터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대구 중구가 아니라 동구 울에서 내리 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석균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빠 찬스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11일 날 주판 기념회 할 때 책을 내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 네 집 아들이 그 집 아들일까요? 누가 봐도 이건 아빠 찬스를 책에다 쓰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아빠 찬스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의정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이 아버지 서점을 지역에서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아버지 지역구까지 모든 걸 물려받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공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략 공천 지역에 포함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 중에서 정말 민주당이 새겨야 될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왜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과연 공정한 가치를 본인들부터 지키고 있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까지 계속됐던 여러 가지를 촉발시키는 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 뭐 특정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좀 민심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아버지의 조직이라던가 뭐 예. 지역 또 집안의 명문가 뭐 이런 명성을 얻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온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는 정치 명문가가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게 명문가인지는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병역 명문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병역 명문가는 3대가 모두 군복무를 마친 곳이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병역 명문가 행사 제가 취재 갔을 때 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본 행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정말 숭고한 행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어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물론 뭐 아버지가 국회의장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주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병역 명문가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시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헌신에서 가장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일에 뭐 득되는 일에 권력의 어떤 세습이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치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문가라는 규정 자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 조계종의 설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 육포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송 소장님 좀 내용을 전달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에 네. 황교안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 등으로 보냈는데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육포라는 겁니다. 육포 아시죠? 말린 고기. 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갔다 이러면서 육포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영현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과 육포. 참으로 어이없고 다소 황당한 조합이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설 선물을 보낼 때 본래는 황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육포가 다른 데 가 있고 잘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 선물 보낼 때 원래는 배송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작년 추석 때 갔을 때 선물이 뭐가 왔냐면 간장이 왔어요. 간장. 간장은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집단을 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난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또 육포를 골라가지고 또 그걸 굳이 또 조계종에 보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계종은 대승불교 영향을 받아서 불살생입니다. 물론 계율에 뭐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살생을 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 해서 여기다가 육포를 보내는 거는 조계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깊은 신뢰 내지는 나쁘게 보면은 이거 조롱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계종이 보도 자료를 내서 깊은 유감을 표시를 했고 황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사과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것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지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영천 은혜사에서 법요식에 가서 합장도 하지 않고 관불식 행사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물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뭐 그런 종교의 자유나 종교인으로서의 황교안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가는 것은 개인 황교안, 집사 황교안이 아니라 종교인 황교안,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황교안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굉장히 편협해 보일 수밖에 없고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실수가 아니게 보여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번 해프닝이 불교계에 과연 이렇게 표심에 또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각계 이런 명절 선물 꼭 보내야 되나 근본적인 생각도 한번 전 해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뭐 명절 선물이야 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과연 개인의 돈으로 했을까 아니면 정당의 돈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물을 사실 저희가 보내는 것 자체는 비판적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 표심을 의식해서 하다 보니 정작 그 정성이 아니라 이런 또 행위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종교 편향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인 4대강 사업 자체가 네. 사실은 생명 존중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불교계하고 충돌되는 철학적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정 종교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스님들이 나서셔서 아주 굉장히 반발하면서 하셨었고 그랬었죠. 일부 예. 스님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든가 함께 오체투지 활동도 벌이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사실은 인수위를 구성할 때부터 교회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또 교계하고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논란이 안 그렇죠. 되는데 예.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 어떤 발언이라든가 누구와의 접촉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독교에 너무 편향이 심하고 국정의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너무 감싸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은 불교 전담자가 청와대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교와의 관계에서 공을 많이 들였고요. 또 이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비밀은 아닌데 그 청와대 내에 청불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 이제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셨다고 해요. 행동을 예. 할 때. 그래서 이것이 특정 어떤 모임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어떤 쓰라린 교훈도 있을 것이고 비교적 사고가 아니었던 교훈을 좀 돌아봐서 좀 이번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릴 것하고 비슷한 연장선인데 황교안 대표님도 총리 출신이시고 굉장히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네.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주변에 쓴소리를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내 앞에만 오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착한 참모들을 들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 또는 이런 실수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좀 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참모들을 주변에 많이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또 구정이 앞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참 부담이 큽니다. 설 앞두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설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항상 돈이 부족해요. 항상 돈도 부족하고 예. 또 선물해야 되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마음의 표시인데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거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잘못 배송되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잘못된 아쉬움이 있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스님하고 인사할 때 합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합장하지 않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건 예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알라신을 만나면 알라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를 떠나서 정치인의 모습인 건데 직접 찾아가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사회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국회의원회관 앞에는 지금 엄청나게 선물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는 눈은 예전에 그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편하지 있었는데요. 않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박종규님께서 송 소장님 전혜연 평론가의 평론 해설 마음에 든다. 좋다. 지금 열혈 팬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희가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또 다른 의견도 많이 지금 보내주셨어요. 예. 자, 계속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제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가 됐는데 지금 3가지 방안이라고 나왔거든요. 내용을 여기 좀 복잡해서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 이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안인데 그렇죠. 아마 대규모 어떤 관광은 북한의 그러니까 벌크 캐시 너무 많은 현금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찾은 방안이 개별 관광인데요. 개별 관광이 조금 더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인 예. 3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가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죠. 특히 뭐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데 제3국을 통해서 방문하는 방식, 이건 아마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또 이제 북한을 가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남북 연계 관광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뭐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북한 지역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 단위 관광객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북한의 관광 프로그램에 가는 방식 이제 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제3국을 통한 방문 관련해서는 네. 이제 북한이 지금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패키지 상품을 이미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자를 방문하면 정부가 출국 금지 대상에서 뭐 제외를 하거나 방법을 승인한 뒤 해당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한 형태 뭐 등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만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언론 사설을 봐도 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굉장히 우려하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관광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한 건지 방북 승인 지금 얘기해 주셔서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돼야 되나 좀 그 절차 문제 같은 것도 관심이 있고요. 무엇보다 또 신변 안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변 안전 보장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관련된 견해도 정부가 밝혔는데 이 내용도 조금 더 전해 주셔야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신변 안전 문제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고 예전에 또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만약에 이렇게 관광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일단 남북 간에 신변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통일부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또 정부에서 방북 승인 대상자를 선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게 이제 뭐 법을 준수하게 사전 교육을 시킨다던가 또 뭐 우리 측 안내원을 동행시켜서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의 개별 관광 그러면 시각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 신년회견에서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에 부수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하겠다, 견인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별 관광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게 빨리 진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개별 관광이 됐든 뭐 남북 간의 민간인 차원의 교류가 됐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든 뭔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문제는 가야 할 산이 너무나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일단은 북한이 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뭐 답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강산 남측 시설 다 드러내라, 싹 다 드러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개별 관광객의 유입보다는 북한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를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 타겟은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이 지난해에도 한 30만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올해는 100만 명을 보내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그 외금강 호텔하고 금강산 그 관광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시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대량으로 받지를 못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북한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나 이렇게 받는 거는 좋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만약에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물밑에서 뭔가 접촉이 있어서 북한도 이에 대해서 같이 긍정을 한다 그러면은 같이 힘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미지수고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라는 또 산인데 그렇죠. 정말 촘촘합니다 지금. 뭐 별것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계속적으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날리는 게 뭐냐면 남북 간의 협력은 지지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의 진정과 보조를 맞춰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까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있느냐, 군사 분계선을 넘으려 그러면 유엔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 그럼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해상보험이나. 그런데 이걸 보험사들이 들어줄 것인가? 왜냐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선뜻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북한 방문할 때도 국내 항공사나 해운사가 좀 꺼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군용기를 타고 갔거든요. 네.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2011년 이후에는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 23975 제재에 의해서 뭐 카메라, 컴퓨터 이런 거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갔던 사례를 너무 이렇게 언론에다 공개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와 그런 것이지 세부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양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네.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어떤 결의문 같은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가장 민감한 곳이 접경 지역, 이른바 평화 지역에 그렇죠. 있는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황교안 대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 메이플님께서는 해프닝이니 사과했으니 끝냅시다. 김진관님께서는 또 확대 과장하지는 말, 실수는 실수일 뿐이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1360님께서 비판을 많이 적어주셨다고 여태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이 방송 계속 듣게 된다고 중독된다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비판은 언제든지 하십시오. 저희도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뉴스픽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